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발달심리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이론 강의 첫 번째는 발달심리학의 기초 챕터 1에 나와 있는 제1절 발달심리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달심리학과 연관된 내용들이 쭉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발달심리학은 그 박스를 보시면 인간의 전생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전생에 밑줄 치면 되겠고요. 발달심리학은 유아와 아동과 같은 생애 초기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어떤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생에 걸쳐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발달의 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생에서 쭉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발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발달심리학의 연구 영역을 보면 첫 번째가 현상 기술 연구가 있고 두 번째 발달기제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기술 연구는 발달심리학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해가는 양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거기에 가로 묶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이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가 현상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영어를 보면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달기제 연구입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원인의 동그라미, 원인과 그 과정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구나. 원인을 추론해서 이것을 이론화하는 것이 바로 발달기제 연구구나. 영어에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기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제가 바로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상기술 연구와 발달기제 연구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잡으셨죠?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이 내용은 현상기술 연구.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한다. 그러면 발달기제 연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자, 밑에 보시면 박스 아래에 발달과 성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발달을 디벨롭먼트라고 하고 성장은 그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발달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동그라미 1, 정신적 동그라미 2, 정신적을 우리가 심리적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3, 사회적, 그리고 경험적인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하다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측 가능하지만 그 변화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왜요? 개인차가 있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끊어요. 그 개인마다 매우 달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즉 개인차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달해 나가고요. 출생에서부터 죽음,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속성의 밑줄,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과 구조가 상승적의 동그라미, 상승적인 변화도 발달이 포함되지만 이렇게 쭉 중년기부터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퇴행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발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승적 변화로만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강적 변화 또는 퇴행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장은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걸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 신체적의 밑줄, 성장통의 개념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뼈가 증가하고 근육이 많아지면서 볼륨이 풍부해지는 가로 신체적 측면의 양적 증가, 가로 닫고요. 이것을 성숙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또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기질 동그라미, 유전자 동그라미, DNA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이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인 생물학적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내적의 동그라미, 심리적인 부분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이죠. 내적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직접 또는 간접적 생활 경험, 사회문화적 요소들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나 생물학적 부분이나 심리적 부분이나 사회적 부분이 서로 연관되는 것이죠. 환경적 요소를 보면 학습과 사회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각 주의 학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그렇습니다.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겁니다. 경험, 동그라미, 훈련에 의해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무엇입니까? 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즉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국가, 민족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 등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학습 및 사회화와 관련된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의 요소는 인간의 학습, 사회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3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인간의 발달은 변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가 있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상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발달입니다.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상부에서 하부, 즉 머리에서 몸통으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중심에서 말초로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머리와 몸통 부분에서 먼저 발달이 일어나고 사지 부분은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끊어요. 몸 중심에서 몸 바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발달은 민감적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은 어느 시기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발달 영역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심화학습에 보면 민감기가 있습니다. 자, 아동의 발달에서는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보다는 민감기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보다는 민감기 쪽으로 부등호해 주시면 됩니다. 민감기란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동은 이 시기에 특정 자극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이후에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걸 우리가 민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 좀 중요합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민감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동 발달에서는 이 민감기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발달 단계,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죠. 발달 과업은 프로이드도 이야기했고 에릭슨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발달 과업을 사회적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은 각 시기에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발달적인 변화,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이 발달 과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이 청소년이 정체감이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발달은 점성성을 갖습니다. 점성의 원리를 말한 사람은 에릭 에릭슨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점성성입니다. 7번째는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보면 개인차가 있다 했습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자, 일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원리를 개인차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의 발달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서 후에 통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말러라는 학자는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와 공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공생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통해 분화가 되고 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 완숙한 인간으로 통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8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째, 인간의 발달은 유전이나 환경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가로 닫고요. 동의하시죠?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것,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칙에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으로 연령이 또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이게 발달 경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1번째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4번째, 발달과학과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하고 제가 잠깐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 첫 번째, 발달상에서 어떠한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우리가 발달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이 되고요. 발달의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발달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과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발달 과업들은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임상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발달 심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발달 과업 또는 발달 과제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발달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크레이그가 말한 것인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변화, 신체적 변화의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장이나 체중 등은 외적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나 뇌나 내분비성이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은 내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건강 상태는 걷기나 달리기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인지적 발달입니다. 인지는 아시죠? 기억이라든지 사고, 생각, 인지, 인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며 인식, 기억, 추론, 창의성, 지능, 상상, 언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지적 발달입니다. 심리사회적 발달입니다.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아 개념이라든지 정서, 감정과 더불어 사회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적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고 실력 따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력 따지기를 보면 학습과 성숙과 성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다 했어요.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며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의 개념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양적 증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숙은 이 경험과 훈련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유전인자 등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인자, DNA 등의 또는 뭐 우리가 내분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상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하강적인 변화 또는 퇴행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강적, 퇴행적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발달은 상승 변화도 포함하고 하강적인 변화, 퇴행적인 변화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달은 여기 안에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장은 신체의 양적 증가라고 했어요. 양적 증가, 양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은 유전인자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숙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다 라고 했어요.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즉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학습,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디벨롭먼트,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인간을 가운데 쓰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측면이 있고 인간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고려하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발달의 원리입니다. 자, 발달의 원리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써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달 속도입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의 순서는 일정합니다. 발달의 순서는 일정한데 자,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몸통에서 사지로 중심에서 말초라고 쓸까요?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 틀리겠죠. 하부에서 상부, 말초에서 중심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했습니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뭐 민감기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민감기가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요. 아동의 발달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하다? 네, 민감기가 결정적 시기보다 더 적절하다.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측정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다라고 했었고요. 일곱 번째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에릭슨이 말한 점성성의 원리도 있다라고 했어요. 점성성의 원리. 자, 점성성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에릭슨은 8단계까지 제시를 한 사람인데, 자, 이전 단계의 발달 과합이 성취가 되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성성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발달의 원리를 쭉 하고 있는데, 아홉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뭐 사회적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적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일정한 방향이 있다. 방향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약간 응용해 보겠습니다.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 말초를 움직이면 특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10번째,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활동은 몸통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 활동은 사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의 원리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개념과 연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발달 기제 연구, 뭐 현상 기술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발달이란 출생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하는 것이 바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합니다. 2번 별표. 자, 어떠한 요인들이 그 말은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쓰시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한다. 이게 바로 원인 추론이죠. 앞에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 추론은 바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달 기제 연구는 기술된 현상의 기저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왜,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본다. 이걸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발달 기제 연구입니다. 네 번째, 발달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현상 기술적 연구입니다. 현상 기술적 연구는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현상 기술 연구는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해가는 양상을 가로 있는 그대로 기술 가로 닫고 하는 것으로서 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현상 기술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적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현상 기술 연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집단의 기준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하고 양적 연구 방법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성격이 당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발달 기제 연구하고 현상 기술 연구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도 간단하게 뭐 기출 문제 확인 학습에 있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면 발달 기제 연구. 자, 발달 기제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추론한다라고 했어요. 자,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 그 기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무엇이 왜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발달기제 연구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추론해내는 것을 발달기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상기술 연구입니다. 현상기술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기술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발달의 변화 과정, 발달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니까 이게 질적 연구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질적이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 따지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이거는 이제 청소년 이해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청소년 이해론에도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인간의 발달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 욕망 동그라미 2 정신 동그라미 3 신성 즉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욕망인데요. 오늘날 본능, 욕구, 충동으로 표현되는 거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원초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욕망은 주로 신체적 욕구 만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준이 바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용기, 확신, 절제, 인내, 대담과 같은 개념이며 최고 수준인 신성, 이성은 초자연적이며 영원하고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정신으로서 오늘날 이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론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이해한 플라톤에 반대하여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의 세 가지 다른 수준에는 동의를 했는데요.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신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논리 및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철학자입니다. 따라서 이 정신세계를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실력 따지기 참고하시고요. 읽을 거리 보겠습니다. 읽을 거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게젤의 성숙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게젤의 성숙이론을 보면 194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고 이 아놀드 게젤은 루소의 사전결정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전결정론이 이제 좀 말이 어려워서 각주를 달아드렸는데요. 자, 내적으로 통제되는 일련의 계열적 단계에 따라 모든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서 환경에 최대의 허용적 분위기를 제공해서 제한적이고 왜곡된 영향을 주는 외적 강요를 줄이고 사전 결정된 성장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아동의 발달이 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결정된 어떤 성장의 결과, 사전에 결정된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사전 결정론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영향을 많이 외적인 강요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왜곡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줄여야 되겠죠.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왜곡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게젤은 루소의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성숙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동 발달은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숙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인자와 연관성 있는 것은 성숙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 발달은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이니까. 그래서 성숙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숙에 의해서 행동의 다음 단계를 예견할 수 있으며 걷기와 같은 특별한 과정은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서둘러 훈련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가 걷기 하는 것은
뭐 직립보행이 가능해야 걷기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준비란 행동에 필요한 신체적 신경학상의 발달이 완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이 준비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11년 예일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를 설립했고 아동의 운동 신경 발달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행동기준을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유아의 지능검사 개발, 필름 관찰을 통해 연구를 했습니다. 게젤의 성숙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젤이 마련한 행동기준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발달하는지의 기준을 세우게 됐는데 테스트는 4가지 영역입니다. 적응, 동그라미 1, 언어, 동그라미 2, 개인적 영역, 동그라미 3, 사회적 영역, 동그라미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1928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큰 수정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게젤이 개발한 바로 행동 규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발달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이 바로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4가지를 조금 외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젤의 성숙이론은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뭐 나온다면 박스 처리해서 뭐 게젤 찾는 문제 이런 정도는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이론이기 때문에 유전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죠. 제2절입니다. 제2절은 발달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인데요.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과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 발생과정 분석 설계, 시차 설계법 5가지를 넣어드렸는데 자,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쭉 보고 판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측정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연구방법론에서 횡단적 접근법 들어가면 이 횡단적 접근법은 일정한 시점에 한다, 어느 시점에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횡, 한문으로 가로횡이라 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횡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별표,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여러 개인 또는 집단을 가로, 어느 시점에서 가로 닫고 이걸 다른 말로 일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자존감 연구를 위해서 3세, 6세, 9세, 12세 아이들 중에 50명씩 표집해서 그러면은 4가지의 연령대니까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50명씩 표집해서 발달을 연구하는 경우가 횡단적 접근법이 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다수예요, 다수. 그 다음에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개인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차이를 단기간에 동그라미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2번 별표 종단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2번에 있는데요. 종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연구가 횡단적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연령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연령 대상을 표집할 때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장점은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상이한 시대적 배경 거기 묶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3세에서 12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연령이 다르니까 이 상이한 집단 간 상이한 시대의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과정을 쭉 일관성 있게 보는 것은 추적 조사 이런 것들, 종단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 과정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일정한 시점에 딱 단기간에 끝내버리는 것이니까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종단적 접근법 들어갑니다. 자, 종단적 접근법은 거기 보면 장기간에 걸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단이에요. 이게 종단. 자, 종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부터 2017년이다. 그러면 이제
8년 정도 되잖아요. 이 8년 정도를 쭉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1번 별표, 종단적 접근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하여 연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 접근 방식은 개인 집단이 연령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양상, 즉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일정한은 빼주셔도 돼요. 일정한 빼고 그냥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입니다. 장점은 횡단적 접근법에서 밝힐 수 없는 연속적이고 진정한 발달의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발달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의 연속성의 밑줄. 단점입니다. 좀 많죠. 그 단점의 별표. 자, 첫 번째, 연구기간이 깁니다. 경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경제적이죠. 대상 집단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2번,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 동그라미. 그렇죠. 장기간에 걸친데 어떻게 다수를 하겠습니까? 소수 동그라미. 얻은 자료 일반화가 어려움이 있겠죠. 연구 대상자가 이사 갔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탈락할 수 있네요. 탈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바꾸는 설계도 있어요. 대상자를 바꾸는 연구를 뭐 경향 연구 또는 동년배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셔도 돼요. 자, 학문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론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내용하고 2017년도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적용했던 걸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반복의 동그라미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반복적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연습 효과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좀 이게 도구 여기에서 측정하는 뭐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뭐 어떤 검사 도구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반복해서 쓸 때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뭐 연습 효과,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 번째,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계열적 접근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잘 나오거든요. 측정해서 별표 쳐주시고요. 자,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횡단적 설계의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서 종단적으로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3세, 6세, 9세의 3개 집단 아동을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네, 횡단이잖아요. 이건 횡단이에요. 그 다음에 3년 후에라고 했어요. 3년 후에 그건 뭐예요? 이 3년이 지났으니까 종단이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밑에다가 종단. 3년 후에 연구했던 3개 집단을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 3세대 아이는 6세가 되고 6세대 내는 9세가 되고 9세대 아이는 12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열적 연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계열적 연구법을 보면 1번 인간 발달의 연구의 접근법으로는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인 횡단적 접근법, 끊어요.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종단적 접근법, 끊어요.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계열적 접근법이 있어요. 이 중 연령 효과와 동시에 출생 집단 효과, 측정 시기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구 접근법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서 그 사례 아이콘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사례 아이콘.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효과도 있고 연령 뭐 3세, 6세, 9세 연령이 다르니까 연령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집단 효과, 그 다음에 측정 시기 3년 후에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 시기 효과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라는데 이퀄 계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계열적 접근법 혹은 순차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다. 1번 별표. 자, 먼저 사례를 볼까요? 먼저 2세 아동과 5세 아동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연령 효과죠. 2세, 5세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연령 집단, 출생 집단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2세, 5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50명씩 표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생 집단 또는 연령 집단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을 관찰한 다음 3년 후에 했어요. 3년 후에는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측정 시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들이 5세, 8세가 됐어요. 8세, 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5세, 8세가 되었을 때 재검사를 실시, 두 개의 연령 집단을 동시에 연구하였으며 3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령 효과, 그 다음에 출생 집단 효과, 그 다음에 측정 시기 효과,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다. 자, 발생 과정 분석 설계에 들어갑니다. 4번, 5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의 특정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에 관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종단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추적해서 분석하는 접근법입니다.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접근법으로서 특수한 연구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발생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발생 과정을 분석하는 거.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하고 반복 관찰하여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처음 인간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 끌어봐요. 대인관계 기술이 획득될 때까지 과정을 분석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래 친구들 뭐 갑자기 대인관계가 막 좋아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인관계가 이제 많이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사회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처음 맺은 순간에서부터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아주 획득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발생과정 분석 설계다. 시차 설계법입니다. 시차 설계법이란 연령은 같으나 여기서 꺼내야 돼요.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같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10살이었던 사람, 자 10년 후인 지금 10살인 사람, 그러면은 봐요. 나이는 같아요. 하지만 출생 시기는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차 설계법이라 한다. 이 방식의 용도는 신체적 나이는 동일하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둘 이상의 조사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1979년에 20세가 된 사람과 9년 후인 1988년도에 20세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나이만 같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신체적 연령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79년도에 20살이었던 사람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올림픽에 대한 어떤 가치 태도,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88년도 20세 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출생 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연령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생 연도 다르죠? 조사 시기도 달랐죠? 네, 그러나 연령은 같았잖아요. 연령은 같았어요. 그래서 연령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시차 설계법은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연령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끊어요. 시작.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에 어떤 개인의 태도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이 시차 설계법하고 계열적 연구법이랑 접근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열적 연구법은 그 연구한 대상이 몇 년 후에 그 대상을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3년이든 5년 뒤에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사했던 사람과 이쪽에 조사한 사람들이 같은 거죠. 조사 대상자가. 근데 시차 설계법은 다른 거예요. 연령만 같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다. 그게 바로 시차 설계법이다. 이거 혼동해서 질문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있죠. 횡단적 접근법부터 판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